이 강의에서는 덩어리 형태의 구조물의 구조 해석 문제를 수식하고 적용 예제를 몇 개 소개하겠습니다. 대개 기계 구조물은 덩어리 형태보다 판재나 보 등의 그 형상적 특성을 가진 구조 요소로 만들어집니다. 사람의 골격도 그렇습니다. 자동차, 선박, 항공기 대부분의 구조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공간을 확보해 주면서 형태를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중요하죠. 사람이 골격이 없이 존립이 불가능하죠. 매우 중요합니다. 기계공학 분야에서 다루는 가장 광범위한 분야가 이 구조 해석 문제입니다. 그런 구조들은 대개 이런 힘을 받는 그런 힘을 집중적으로 지탱하고 전달하는 그런 구조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동력을 전달한다든지 체계를 한다든지 큰 하중을 견뎌야 하는 부품이나 구조물은 덩어리 형태의 재료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항공기를 보면은 그냥 이 쉘로 쫙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엄청난 큰 덩어리의 부품들이 서로를 연결하는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죠. 막 그런 것들이 이제 덩어리 형태의 재료로 만들어진 부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생산에 필수적인 금형이 이러한 덩어리 구조물에 속하는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계 분야에서 생산이 차지한 비중은 엄청나죠. 그것은 뭐 설계 이런 것보다 훨씬 큽니다. 대개는 회사들이 다 첫째 목표는 제조죠. 제조를 위해서 설계해 있는 거죠. 설계가 안 되면은 그냥 그 설계는 사오면 됩니다.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생산은 필수입니다. 생산은 금형이 좌우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혹자는 기계 공업은 금형에서 시작해서 금형에서 끝난다. 이런 좀 과장된 말을 하기도 합니다만, 근데 이러한 그 금형은 대표적인 이 덩어리 형태의 구조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구조물의 해석을 위한 수식들을 여기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것은 평형방정식입니다. 평형방정식 그 자체는 응력을 미지수로 하는 1차 편미분 방정식이지만 구조해석 문제는 대부분 변이 구속 경계 조건을 동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응력과 변이와 어떤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력과 변행률이 이제 후크 법칙으로부터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식을 활용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변행률과 변이는 또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변이와 응력이 이러한 관계식에 의해서 연결되어짐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최종적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관계식을 다 평형방식에 대입을 하게 되면은 이 평형방식은 변위의 관점에서 2차 편미분 방식이 됩니다. 판재나 보동의 구조제로 이루어진 구조해석 문제를 그럼 어떻게 풀 거냐? 뭐 이런 덩어리 부품은 이러한 경계치 문제로 푼다고 하고, 그러면 우리가 차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풀 거냐? 물론 중요한 그 질문입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풀면 가장 정확한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수치 해법에서 문제의 크기가 너무 커지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점이 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컴퓨터 기술이 더 발전하면
궁극적으로는 뭐 이렇게 가정 없이 이렇게 푸는 경우도 많아질 것으로 봅니다만, 현재로서는 차체를 비롯한 소위 말하는 수송기계, 뭐 영어로 vehicle이다 하는 거, 이런 구조, 이런 기계 시스템의 구조 해석 문제 등은 판이론 또는 보이론 등에 근거한 경계치 문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근본은 다르지 않습니다만 구조물의 기하학적 특성을 고려한 방법이 현재로서는 효율적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이론을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러한 이제 이론들이 실제 그 vehicle의 그 구조 해석 문제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그리고 이제 뭐 물론 이제 효율적이기 때문인데 그 컴퓨터의 한계 이런 것 때문인데 뭐 이러한 이제 한계나 효율의 문제는 시간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현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우리 공학도들은 항상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 항상 이 발전하는 것을 뭐 앞서가지는 못해도 항상 우리가 그 감지를 하고 추격은 해가야죠. 그리고 지수 표현법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수식이 이렇게 간결하게 표현됩니다. 지수 표현법을 사용하게 되면은 지수 표현법에서는 하나의 항에 동일한 지수가 두 번 나타나면 이와 같이 앞에 합상기호가 생략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역하게 이렇게 워낙 많이 나타나니까 서메이션 기호를 계속 달고 다니는 것은 좋지 않다. 비능률적이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편미분 정의는 앞에서 했고 한 항에 한 번 나오는 지수는 자유지수, 즉 free index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식이 의미가 있으려면, 즉 식으로서 어떤 문제가 없으려면 식의 모든 항에 동일한 자유지수가 존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식에서 I, J 모두 한 번씩 나옵니다. 다 자유지수입니다. 우리가 두 번 나오는 것을 더미지수로 하고 그것은 앞에 서메이션 기호가 붙었죠. 그래서 그 서메이션 붙어 있으면은 잘 알다시피 그 지수는 마음대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영어로 더미 인덱스다 라고 합니다. 적용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것은 냉간 단조형 금형에 예압을 가하는 방식 중에 하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래 국부적으로 소승 변형이 발생합니다만 소승 변형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즉 재료의 성질을 입력할 때 항복력을 실제보다 다소 크게 입력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소승 변형을 방지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설명한 수식한 것은 탄성역학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충실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물론 앞장에서 수식한 경계치 문제를 수계산으로 푸는 방법은 없습니다. 유한요수법, 즉 Finite Element Method 또는 FEM이라고 그러죠. FEM이라는 수치 해석 방법이 그 경계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방법에서는 해석 대상 물체를 이렇게 요소로, 유한 요소로 분할해서 문제를 단순화시켜서 풉니다. 그러니까 본래 문제는 편미분 방식인데 이렇게 해서 수학과 역학을 거치게 되면은 선행 방식이 만들어집니다. 그 선행 방식을 푸는 거죠. 근데 선행 방식에서 그 미수가 엄청 많아지는 거죠. 이 정도 같으면 내가 볼 때는 5,000개 정도 그렇게 미수가 5,000개 정도 되는 거죠. 물론 100만 개 이렇게 해서 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역학 문제의 풀이와 연계해서 이렇게
이제 수치 해석적으로 푸는 것을 우리가 일종의 디지털 역학이다라고 보셔도 무방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디지털 메카닉스다. 가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역학 플러스 해법으로서의 수치 해법을 저는 디지털 메카닉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럼 어느 쪽이 더 중요하냐? 당연히 역학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수치 해법 자체도 우리 알아야 되지만 역학을 모르고 그 다음을 우리 이야기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체득을 하죠. 보험 문제를 가지고 이런저런 문제를 만들어서 풀어보고 생각하고, 근데 그것이 바로 이런 역학과 해법에 의한 디지털 메카닉스를 같이 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활용의 측면에서. 이것은 냉간 단조 중 예압이 된, 즉 프리스트레스 된 금형에 작용하는 응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비교적 어려운 문제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냉간 단조는 금형의 잦은 파손 문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압을 실시해서 미리 그 압축 응력을 가해서 소재와 직접 닿는 금형에 그 단조에 의해서 발생하는 인장 응력에 대한 부담을 줄여줍니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초기에 압축 응력이 부과된 것입니다. 이 해석은 축 대칭 조건 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대칭성을 감안해서 하나의 단면에서 해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축 대칭 문제는 3차원 문제처럼 보이지만 2차원 해석으로 답을 경제적으로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에 속합니다. 이것은 단조 중 금형에 작용하는 응력 분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탄성 해석을 실시한 것입니다. 금형은 아주 특이하게 국부적으로 소승 변형을 받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은 탄성 범위에 머무르도록 그 금형 구조 설계를 하죠. 단조 중 금형은 소승 변형에 못 미치는 것으로 물론 가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그 항복 응력을 좀 크게 해서 의도적으로 탄성 그 범위 내에서 해석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가 있죠. 앞에서 그 수식한 그 경계치 문제에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베어링의 반경 방향으로 그 축에다가 중심 축에다가 변이를 부과를 하는 조건 하에서 볼과 레이스 간의 접촉 해석을 실시한 것입니다. 이런 해석에서 접촉 영역에서 얼마나 유한 요소를 잘 잘라주느냐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해석에서는 고의적으로 소승 변형이 발생하도록 과하게 중심 축에 변이를 부과했습니다. 샤프트, 중심, 이제 베어링 중심에 샤프트가 지나가잖아요. 그 샤프트에, 그 축에 변이를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앞에서 정리한 경계치 문제를 그대로 적용했고, 소승이 발생하면서 소승 변형을 반영하기 위한 추가적 조건과 수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탄성은 앞에서 수식한 대로 했고, 소승 영역에 들어오면서는 그 국부적으로 물론 소승 영역이 다 일어나는 거 아니니까 그 국부적으로는 그 소승 변형을 반영하는
그러한 그 수식들이 사용되었습니다. 물론 뭐 평형 조건식은 그대로 적용이 되죠. 그 소성이나 탄성이나 다 같이 적용되는 그 방정식이고요. 지배 방정식이죠. 소성 변형이 발생하면은 응력과 배율과의 관계가 복잡해집니다. 후크 법칙이 사용될 수가 없죠. 이에 관해서는 별도의 강좌를 듣거나 또 관련 참고 서적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스턴트 구조해석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다물체의 접촉을 고려한 구조해석 문제입니다. 좀 복잡한 문제죠. 쉽게 답을 구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속합니다. 연구 대상이죠, 아직도. 그래서 앞에서 소개한 그 베어링 접촉 문제와 함께 처음에는 탄성역학 범위에서 구동하다가 국부적으로는 소승 변형이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볼트를 체결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볼트 체결이라 그러면 쉽게 생각하겠지만 볼트 체결도 매우 중요한 기술에 속합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이 볼트 체결 분량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그 헬리콥터가 떨어졌을 때 그때도 볼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IMF 때 같은데 20년 전인데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수요를 이야기하면서요. 그 볼트 체결의 중요성을 그 대서특필한 적이 있습니다. 그 신문의 한 면을 그런 이야기로 도배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동차 회사에서 이 볼트는 엄청 중요하죠. 볼트 체결은 엄청 중요합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다물체 문제의 구조 해석 문제로 볼 수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소성 변형이 발생합니다만 대부분의 영역이 탄성적으로 변형됩니다. 여기서 마지막 순간에 응력 분포가 좀 불연속적으로 이렇게 나타났죠. 볼트와 너트가 조립이 완성되면서 스패너에 의해서 국부적으로 큰 하중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하여튼 여러분 이 볼트 문제 꼭 볼트뿐만 아니라 이제 기계 요소에 들어가 있는 그런 기술들은 경험적으로 오랜 세월 동안 엄청난 연구와 적용, 문제의 반복, 개선 그런 과정에서 지금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경험적으로 그렇게 했고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 이제 여러분 시대에는 말이죠. 점점 역학에 근거한 과학적 그 업무의 범위와 강도가 그리고 그 영향이 증가할 것입니다.